그 북한 해군 함정을 격침시킨 것이 6.25 사변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부터 구출해준 아주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손원일 제독이죠. 그러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도 무척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달에 좀 큰 행사를 몇 가지를 했지만 가장 이제 인상적인 게 4월 11일하고 12일 날에 해군사관학교 견학을 버스 한 대 저희들 대절을 해서 한 20여 명이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견학을 간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갔던 분들이 가장 놀라워하면서 인상적이게 이야기했던 게,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의 입구에 로비에 딱 갔을 때 이 손원일 제독이라는 분의 흉상이 있었는데, 손원일 제독에 대해서 다들 되게 궁금해했는데 해군과 손원일 제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손원일 제독은 대한민국 해군을 낳아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머니 내지는 아버지네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48년 8월 달에 독립을 했지만은 아직 군 체제가 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중에서도 육군이 주이지 해군이나 공군은 장비, 여러 가지 투자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해군의 경우에는 제일 주 무기가 함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함정을 만들거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공군도 마찬가지고 비행기. 그러다 보니까 육군은 그나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데 해 공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했지요. 근데 아시다시피 6.25가 발발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 들어왔는데, 북한이 처음에 세운 전략은 육군은 위에서부터 38선에서부터 37도선, 36도선 이렇게 해서 밀고 내려가가지고 국군을 남해 바다로 쓸어버린다, 밀어버린다 하는 그런 전략이었고, 그 다음에 후방 전략은 뭐였는가 하면은 해군을 보내가지고, 자기네 해군 보내가지고 부산항을 점령한다. 그래가지고 위에서는 육군이 밀고 내려오고 또 밑에서는 후방에서는 해군이 부산을 상륙함으로 해가지고, 부산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이고 평화시에도 그렇지만은 전시에는 모든 물자 보급의 총 베이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이 부산에서 상륙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미리 부산항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는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해군을 따로 보냈던 겁니다. 동해안 쪽으로. 그런데 그때에 손원일 제독께서, 손원일 제독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은 따로 검색을 해보십시오만은, 손원일 제독이 해군 총참모장으로 이렇게 임명되어 가지고 보니까 해군에 도대체 배가 없다, 함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배가 없는 해군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빨리 배를 구합시다. 마침 미국에 퇴役 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것을 사자. 그래가지고 국방 예산이 따로 없으니까 해군 장병들 가족들이 십시일반으로 10원 100원씩 이렇게 모으고 또 일반들로부터 모아가지고 그 배를 샀습니다. 그 배를 사가지고 언제 그걸 들여왔는가 하면은 6.25 발발하기 조금 전에 들여왔어요. 아주 위기일발의 순간에. 그런데 동해에 보니까 북한 해군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추격전 그때 북한 해군 함정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때 한 60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에 이 해군 함정, 백두산함이라고 그러는데, 이 백두산함이 북한 함정을 격침시키지 못했다고 하면은 부산항에 600명의 북한 해군이 내렸다. 그러면은 뭐 쑥밭이 되는 거죠. 미군 그리고 유엔군이 부산항에 상륙을 하는 것이 좌절되죠. 그리고 전 국가적인, 북에서는 육군이 내려오고 남에서는 북한 해군이 상륙을 하고 그야말로 전국이 패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에 내려오는 육군은 우리가 자력으로 방어를 하지만은 그 북한 해군 함정을 격침시킨 것이 6.25 사변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부터 구출해준 아주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손원일 제독이죠. 그러시구나. 손원일 제독이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해군 참모총장이신 거고, 나중에 국방장관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인데
군함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백두산 함정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해군의 가족들의 십시일반을 모아가지고 네. 모금을 해서 그렇게 해서 6.25 전쟁 때 북한 해군을 네. 격퇴시켰던 그런 위대한 분이시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20세기 이순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흉상이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연구소라고 하는 브레인들이 모인 곳 로비에 흉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해군사관학교라고 하는 곳 자체를 견학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신분 다 확인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아무나 뭐 들어가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여해연구소 이름으로 또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의 도움으로 이제 견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는 해군사관 생도들이 근무하는 세병관이라는 데하고 또 이순신 박물관, 그 다음에 거북선, 그리고 잠수함 기지사령관, 심지어는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도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 기획을 하신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저희 학생들하고 또 여해연구소 동문들하고 같이 여기저기 관광명소 같은 데를 다녀봤지만은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0대 때에는 6.25 사변을 겪었습니다. 20대에는 4.19 혁명, 5.16, 또 30, 40대에는 5.18 광주 사태, 그리고 또 5, 60대에는 또 무슨 IMF 같은 이런 그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그만에 둘러보면은 다 힘들었어요. 고비인데 어느 고비가 제일 큰 고비였냐? 4.19, 5.16, IMF 다 합쳐봐도 6.25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전쟁이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배고픔, 추위, 무슨 이런 어려움입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존망이 걸린 문제죠. 그런데 지금 이제 7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하고 젊으신 분들이 5060 이하들은 6.25 사변은 이름만으로 알지 실감 있게 체험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절실하게 느끼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거기를 선정한 것도 처음에는 여성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되게 그 군부대 방문이나거나 전쟁 이야기 같은 것을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봐야 된다. 우리 아들, 조카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꼭 우크라이나에서만 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날 수 있고 우리나라도 100%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군부대도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조카들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라 이거죠. 그런 뜻에서 기획을 했는데 다들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좋은 거 봤다. 이승만 대통령 별장. 이승만 대통령은 민간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군인이 있는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방 안보에 대한 의식도 좀 밑에 깔아주자 하는 그런 조의를 가지고 해줬던 것이요. 나름대로 기획하셨던 의도 내지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됐다니까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박 2일을 했는데 올라오다가 충주 단금대를 들렸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또 이순신 연구소이기 때문에 도대체 충주 단금대를 들린 이유가 뭔가, 임진왜란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금대라고 하는 곳은 이름 그대로 가야금을 연주한 곳. 본래는 저기 옛날 신라시대 우르기 거기에서 가야금을 연주했다 하는 그런 연고를 해서 이제 단금대라고 불리고 있는데 근세에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임진왜란 때에 대전투가 벌어졌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왜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한 보름 만에 거의 남한을 다 점유를 했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전투가 단금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선 조정에서는 야, 왜놈들은 수전에는 강하지만은 육전에는 약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였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왜군들이 너무나 급속도로 강한 기세를 몰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때 그 책임을 진 사람이 신립장군이었는데 신립장군은 뭐 북쪽에서 이제 여진족과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우리나라 최고의 육군 명장이었죠. 원래 기병이 능합니다. 기병.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판단을 하기
이야기를 기병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 그러면 평야지대에서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단금대 평야지대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옛 주위 사람들이 왜군들은 조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야지대는 안 되고 문경 세제 같은 곳에서 이제 복병전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신립도 그렇고 다른 장군들도 그렇죠. 조총을 실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위력을 몰랐던 겁니다. 이런 자들은 기병으로 깔아뭉개가지고 사기를 확 꺾어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단금대 작전을 펼쳤던 것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결과는 무참한 패배였지요. 거기에서 신립도 전사하고 결국 이제 방어선이 무너짐으로 해가지고 선조가 몽진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죠. 그때 우리 군사들하고 한 8,000명 정도 몰살을 했다고 그럽니까? 네네. 제가 이제 그런 단금대 전투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신립 장군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전공이 기마병 출신이니까 그 자신감으로 그렇게 했지만 가오 때문에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는 본인도 죽고 몰살을 했는데 전쟁에 있어서는 가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리가 중요하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1박 2일 해군사관학교와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단금대까지 알차게 이순신 정신선양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또 미래의 징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과 제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그런 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